네, 두 번째 이제 수업 시간인데 굉장히 너무 코로나 때문에 그죠? 굉장히 힘든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집에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죠. 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삶하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강의인데 첫 시간에 시가 곧 사람이고 삶이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지금까지 문학 관련해서 살았던 경험들, 생각했던 것들 이걸 종합하고 선생님들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시를 쓰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즉석에서 해드리는 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진해 웅동초등학교에 꼬마 친구들 2학년짜리를 전 학년을 저번 주에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2학년 꼬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가 아닌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 아닌가 이런 걸 아침에 제가 아침 9시부터 가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놀다가 왔는데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를 쓰는 게 그냥 멋으로, 그러니까 시를 어떤 분들은 문학이란 자체를 예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일상 현실에서 살다가 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그 어느 쪽으로,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지적이죠, 굉장히. 그쪽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살러 간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훨씬 더 글을 쓸 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문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아예 문학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글 쓸 때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실 생활은 따로 있고 시를 쓸 때 그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옮겨내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착각하는 게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를 쓸 때는 그걸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냥 선생님들의 모습,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뭔가 포장을 한다는 거죠. 포장을 어느 정도 해야죠. 시의 창작 단계에서 형상화, 나의 이야기를 언어로 이렇게 형성화하는 단계가 있어도 그걸 너무 의식하면 선생님들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게 힘이 훨씬 약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기둥이 딱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언어로 아름다운 말들, 표현들을 써서 그걸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공부하시는 분들의 80% 90%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잘 쓰고 아름답게 쓰고 이쁘게 쓰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나의 이야기가 자꾸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고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글을 쓴 것들을 몇 번 봤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글들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어떤 단어, 시를 의식을 한 상태에서 너무 좋게 쓰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할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시를 쓰면서 지금까지 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이 부분이 나는 너무나 머리가 아프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쪽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쫙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뭐 그냥 수업을 진행할 테고, 되도록이면 평상시에 혼자서, 저는 글을 쓴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그 다음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마 가지고 먹고 산 지가 한 15년 됐죠. 오로지 뭐 치마 가지고 먹고 산 지가 15년쯤 됐으니까. 지금쯤 직장을 안 때려치우고 그대로 다녔으면 뭐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폼이나 자꾸 술이나 먹고 뭐 이럴 가능성이 10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시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직장을 왜 내가 때려치우고 했는가 그 생각을,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가난하고 시 쓴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한참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게 있은 것도 아니고,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내가 문학이라는 걸 선택한 게 너무 참 잘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문학을 선택 안 하고 계속 직장에 있었으면 세월이 흘러서 내가 죽을 때쯤 돼서, 그죠? 이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뼈아픈 후회를 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그나마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딸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다음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왜 그래서 공부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지, 자식 해야 되지, 신랑 또 남편 이렇게 아내 이렇게 보살펴야 되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헌신해야 되지,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 문화 때문에 워낙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일찍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어릴 때부터 엄마 편이었어요. 항상 엄마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하지만 아버지하고는 제가 잘 안 맞는데 엄마하고 굉장히 맞았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한 옛날인데도 10살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아버지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었고 엄마는 좀 가난한 집안이었고, 아버지 집안에 가면 엄마는 인마했어요. 어릴 때부터 난 그게 너무 불만스러워서, 이제 고모들이 있고 한데 고모들은 뭐 먹고 노는데 우리 엄마는 일해야 되고 혈압이 확 오르는 경우. 그때 그 시대는 그랬었죠. 누구나 다. 근데 어릴 때부터 사살 열을 받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할머니 집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밥을 먹고 난 뒤에 물도 제가 떠다 먹은 적이 없어요. 누가 떠다 주거나 여동생들이 떠다 주거나 해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선생님 잘 아실 테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날, 야 그런 거 아줌마는 내가 할게 이러면서 제가 했었거든요. 똑같은.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글을 쓰고 뭔가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게 단순히 언어를 멋있게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적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하는 그거 훨씬 더 이상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흔적이고 내가 살았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를 쓰거나 뭐 수필을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게 다른 사람이 읽어도 확 와닿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안 쓰고 이른바 시라는 이름으로 언어를 포장을 막 해서 이렇게 오면 말이 무슨 뜻인 거는 알기는 아는데 확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하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글을 쓰고 싶은데 고민이 있거나 이거는 너무나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지금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학이 태생 자체가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부터 묻기 시작하면 이 상당히 골치 아파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엄마인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생각할 게 많죠. 그게 문학이 좋은 이유라. 그냥 답이 정해져서 이렇게 쓰면 좋은 글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 뭐 꽃에 대해서 쓰면 꽃은 이쁘다, 아름답다. 그건 안 써도 되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내가 꽃을 보는데 참 이쁘다 하는데 왜 이쁘다고 나는 생각을 할까? 이거부터 하면 사태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아니고 이야기이고, 그죠? 판단이 아니고 사고, 생각이고, 그게 어떤 문학이든 시든 소설이든 어떤 것이든 기본 뼈대라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좋은 질문을 찾아낼 것인가. 저는 동시집이 그래 나온 거에도 보면 요즘은 음식 같은 거 먹기 전에 탁 좋은 거 탁 찍고 하잖아요. 저 앞에 걸려 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사진을 찍기 시작한 최초의 동물이 돼지라고 썼거든요. 돼지 사전 이래가지고 돼지들이 그걸 찍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는데 계란 안에서 라면 끓이려고 냉장고에서 달걀을 딱 내서 이렇게 냄비 탁 깨가지고 탁 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이 나오겠습니까? 공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둥갈 이프테리스 둥갈인데 제목이 저기 붙어 있어요. 그게 척추동물 중에 최초로 하늘을 비행한 공룡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이름을 아는 순간에 아 이거 동시에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제목으로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달걀 안에서 뿅아리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지구 안에서 공룡이 살다가 멸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달걀 안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뿅아리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상상하거나 생각해 보면 공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불과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19를 생각하거나 예측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이든 상상 속에, 생각 속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동시를 쓰고 시를 같이 쓰는 동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요.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애들한테 창의력, 상상력은 이런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른심화 가지고는 안 돼. 제가 시를 쓸 때는 악마가 되고 그때는 그냥 착한 악마입니다. 일단 막 슬프고 우울하고 막 어떨 때는 울고 싶기도 하고 지나간 첫사랑이 떠오르면 막 술도 마시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생각하면 확 죽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동시를 쓸 때는 천사가 돼. 굉장히 착해지고 재미있어진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힘이 든 거는 동시를 쓰면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 편이라. 그러니까 저는 고백하건 꿈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 자체를 저는 한 번도 꿔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꿈 이야기를 막 하면 저는 너무 부러워요. 뭐 귀신이 나오든 뭐이 나오든 좀 잘 때 뭐 나와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자면 아침이라 그냥 눈 뜨면 옛날에 복권을 한 장 로또를 사가지고 이렇게 탁 안고 그 돼지 꿈을 꾸면은 될 확률이 높다 하잖아. 이걸 딱 안고 밤새 잠들기 전까지 돼지야 부탁하는데 이거 나와서 나 죽을 것 같다. 이래갖고 주문을 막 외웠거든요. 돼지는 그냥 돼지 꼬리도 안 나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꿈을 못 꿨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뭐냐 하면 아, 이 현실이 곧 꿈이다 나는. 그러니까 내 현실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시를 이야기하고 제가 시를 쓰는 거는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꿈. 그래서 이 꿈 속에서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는 이게 꿈속의 나인데 힘이 들어도 아 진짜 현실은 다른 데 행복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는 것이 곧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인간의 뇌가 참 멋있는데 동물에 비하면 훨씬 좋은데 그죠. 인간의 뇌가 치명적으로 가진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뇌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모르는 것인데 뇌가 안다고 자꾸 체면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모르는데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뇌라는 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저는 뇌가 굉장히 인간이 가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에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뇌를 믿으면 안 된다는 주의라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어도 3일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심지어 영화를 봤는데 3일 지나면 영화 제목이 모를 때도 있어요. 이 뇌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느낌, 이미지 같은 건 남아있다는 게 있어요. 제목은 몰라도.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몸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 부분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가 그러는 기라는 거죠. 머리로 쓰는 게 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냥 느끼는 그대로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말, 언어 이전에 하고 싶은 게 있죠. 그 말이나 언어 가지고 가르칠 수 없는 게 전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있다고. 사랑하고 아름다움은 말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하고 말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 아주 상투적인 표현. 예를 들면 말 가지고 아무리 꼬신다고 내기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진심이고 진정된 것이.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선생님들이 고민하면 지금 쓰시는 시에 훨씬 더 좋은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애들하고 대화할 때 공부할 게 훨씬 많다는 것은 뭐냐면 애들은 머리를 작동시켜서 말 가지고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걔들은 온몸으로 다 해요. 왜? 아는 게 별로 없거든. 특히 저학년들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온몸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싸울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작동한다. 머리가 작동하면서 뭔가를 그죠? 비겁해지기도 하고 기만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전에 어떤 사물을 보고 뭔가를 안다는 거죠. 그건 공부 이전의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고유의 힘 능력은 어른보다 애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동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유로. 공부 박사를 하버드부터 쭉 좋은 대학의 박사를 몇 개 가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작동하는 게 이게 학문적으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좋은데 지금 선생님들처럼 문학을 하거나 시를 쓸 때는 그것보다는 선생님들이 몸으로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편안하게 나는 이 사소한 기라도 이렇게 썼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어떤 기라도 하시면 제가 그래도 글 갖고 그 정도 살았으면 글에 관련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없어요. 다른 때 쉬는 시간 있는 때는 말씀 잘 하시잖아. 근데 막상 판을 이렇게 딱 해놓고 뭐 물어보시라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어떨 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작품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왜 못하는지가 그게 중요해요. 말씀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체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안 물어보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서정시를 쓰다 보면은 그 사물에 대한 우리 가령 뭐 새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데 쓰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가 벌 수 있는 것만큼은 쓰는데요. 근데 하자에 그 접대요 뭐 하기사님한테 한번 의뢰를 한번 해봤더니 하자에 생각이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리고 그 하자에 생각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풀어서 좀 새가 좀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갇혀 있죠. 네. 그거는 뭐 화이선님께서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잘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목소리가 없으면 좋은 시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방금 선생님이 새를 제목이 새거나 안 그러면 뭐 꽃이거나 이걸 쓰잖아요. 그럼 새가 어떻고 저떻고 꽃이 어떻고 저떻고 이쁘고 아름답고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보면은 뭐 어떻고 겨울에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쓰면 사진 찍는 것보다 힘이 훨씬 약하다는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은 제목이 새 같으면 선생님이 바라보는 대상이 새잖아요. 여기 플러스 뭐 이래야 됩니까? 회장님 잘 아시잖아요. 의지라요. 새를 선생님이 보고 이쁘다, 잘 나른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거는 사진이나 그림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써도. 근데 제가 이 새에 대해서 표현만으로도 이런 사람이 그 의지를 읽을 수는 없을까요? 그걸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잘 써야 되죠. 표현만으로 하려는 표현만으로 새 제목 붙여놓고 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면서 그 안에 선생님의 의지, 쓰고 싶은 마음 어떤 게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글쓰기가 새 대상이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사물의 대상. 플러스 의지가 곧 선생님의 목소리라는 게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뛰어난 시인들이나 뛰어난 이른바 좋은 시로 평가받는 시들은 제목이 새, 안 그러면 가을, 안 그러면 뭐 꽃병, 종이컵 이런 제목을 썼을 때 종이컵, 새를 새대로 쓰는 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새를 통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목이 새면 새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시의 핵심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라. 그 하고 싶은 말이 의지라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그럼 보통 새 하면 뭐이 떠오릅니까? 하늘, 날아간다, 자유롭다. 또 뭐 있습니까? 새 하면 날개짓, 자유롭다, 하늘. 또 뭐 있어요?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새의 의미는 알을 낳는다. 또 뭐 뿌리가 어떻다. 또 있습니까? 그걸 아무리 언어로 표현해서 잘 써본들 그거는 좋은 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새가 나는 사람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생각하잖아요. 만들면 있어요. 내가 날개가 있다 생각하면 있는 거죠. 나는 날개가 없는 인간인데 나는 당신들이 못 봐서 그렇지 날개가 있다. 그 날개가 이것이다 꺼내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상상력이고 그게 내가 꿈꾸는 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잘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죠. 한 말이 중요합니까? 하지 않는 말이 중요합니까? 하지 않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제 저번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듯이 발로 가고 싶은 곳이 중요합니까? 발 없이 가고 싶은 곳이 중요합니까? 발 없이 가고 싶은 곳은 뭡니까? 갈 수 없는 곳이라요. 발을 없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한 것은 그걸 정확하게 딱 뜯어 읽으면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싶다 그거잖아요. 그건 절박한 게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발 없이는 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꿈이고 그게 내 소원이잖아요. 그게 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오늘 제주도로 가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도 못 간다. 그게 그렇게 뭐 억울합니까? 다음에 돈이 있으면 벌면 가면 되지. 근데 나는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돈하고 관계없이 정말 절박하게 가고 싶은 이유가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게 제주도에 옛날에 살았던 사귀었던
첫사랑이 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는 순간에 그 사랑했던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때는 빨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갈 수 있는, 빨 없이는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잘 사는구나, 보고 싶었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상력이고 그게 그리움이고 사랑이잖아요. 이게 지금 선생님 물은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선생님이 글을 좀 잘 쓰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목이든 그걸 붙여놓고 그 이야기만 하는 시들은 재미가 없어요. 좋은 시라고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새롭고 생각이 깊으면 좋은 시가 된다는 거죠. 그 시를 통해서 나는 자유로운 삶을 쓰고 싶다. 근데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날까? 이런 이야기라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천사가, 날개 있는 천사가 천사입니까? 날개 없는 게 천사입니까? 날개 있는 천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들은 하늘에 떠다니는데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좋은 일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폰만 잡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날개 없는 천사들 너무 많아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사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되려면 날개가 없어야 저희들이 사는 이 지구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날개 있어 저리 날아다니면 그게 쟤보다 못하잖아요. 쟤는 그래도 뭔가 떠오르기는 하지. 천사 보면 열마 받잖아요. 그죠?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답이 덜 된 것 같은데 됐습니까? 내 이야기에 힘을 실어야 돼요. 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예, 작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글쓰기의 기본이라 저게 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수필 산문을 쓰시려 그래도 옛날에 수필은 시하면 뭐 풍경, 막 골목 풍경, 삶 모습하고 시 이야기하고 이래 하면 문장이 선명하고 짧고 좋으면 좋다 했는데, 요즘은 수필도 단계가 높아요. 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를 공부하지 않는 수필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시면 이 수필을 비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필집 해갖고 나오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누구누구 수필집이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서점에 가면 수필집이란 단어가 없어요. 산문집이 나오지. 그죠? 산문집 나오죠. 그 산문을 주로 누가 씁니까? 대부분 시인들이 써요. 왜 시인들이 쓰겠습니까? 똑같이 시가 아니고 산문 이렇게 편하게 써대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거죠. 그 새로움은 여기 플러스 의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써도, 그죠? 시 박사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시를 평생을 연구한 박사한테 시를 아무리 선생님이 잘 써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시 플러스 내 이야기가 딱 들어가면 시 박사하고는 다르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고 아는 거, 지식, 내가 본 느낌, 이게 문학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네이버나 다음만 쳐도 다 나와요. 다음 네이버 치면 뭐 별의별 전설에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로 담는 것은 뭐입니까?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틀리든 맞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대상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시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잖아요. 욕하고 싶은 거 꽃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꽃은 이쁘다 뭐 한다 하는데 그냥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욕을 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너무 많았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참아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 욕이 이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참는 그 순간에 선생님들이 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꽃이나 욕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꽃 이름 붙여놓고 내 목이
뭐 찢어질 정도로 욕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았어.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소름이 막 돋고 막 화가 이렇게 난다. 그걸 잘 생각하면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욕을 못 뱉는 그 순간의 내 모습이 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시비 걸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다. 그죠? 근데 어떤 꽃을 보고 그게 막 뭐보다 이쁘고 뭐보다 이렇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말 안 해도 이미 식물학자들이 이른바 꽃 전공하는 박사들이 꽃집 사장부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시공부 하실 때 보통 옛날에는 꽃 이름 다 알아야 되고 나무 이름 다 알아야 되고 그건 옛날의 방식. 꽃 이름, 나무 이름 다 알아갖고 내 시 쓰는데 뭔 도움이 됩니까? 네이버나 이런 거 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굳이 내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꽃으로 어떤 나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 찾는 게 당면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축제 지나갔습니까? 네, 옵니다. 국가축제가 되면 저는 제가 이거는 사설 말씀드리는데 국화는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꽃 자체를 왜 안 좋아하냐면 항상 그대로 피니까 의시장에 생선 파는 할머니가 나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어떤 동시가 나오냐 하면 도라지 꽃이 뭐 맨날 하는 절망인가 그 제목으로 시를 쓴 동시인이 있어요. 도라지 꽃이 항상 왜 난 같은 색으로 같은 모습으로 항상 해마다 그렇게 나도 다른 꽃으로 다른 모습으로 한번 피고 싶은데 항상 도라지 꽃이라 이게 도라지 꽃 입장에서는 절망이라요.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맨날 김치찌개에 뭐에 똑같은 게 내일 반복되고 모레 반복되고 선생님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꽃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쁘다 너무나 이래 하는데 지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년 봄에는 내년 가을에는 다르게 피고 싶은데 이게 눈뜨 보면 똑같아. 얼마나 혈압 오르겠어요. 그것도 생각 전혀 안 하면서 사람들은 꽃 보고 뭐라 합니까? 예쁘다 하잖아. 꽃이 딱 들으면 니나 잘해 예뻐라. 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장시키면 꽃, 식물, 그죠? 동물, 곤충 이걸 대하는 태도이게 돼요. 동시를 잘 쓰려면 바퀴벌레, 모기한테도 내랑 똑같은 인격이다 이렇게 돼야 돼. 대등한 관계로. 모기는 여름에 내를 이래 하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래 하면 모기에 대한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쓸 게 뭐 있습니까? 이 나쁜 놈이다. 잡아야 된다. 그건 약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에프킬라도 나오고 파리치도 나오고. 그거는 써보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니다. 모기도 얼마나 애쓰면 내 같은 나 피까지 빨아먹으려 하겠습니까? 내 피가 얼마나 더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모기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죠? 제가 나온 동시집에 모기하고 뱀파이어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생각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바로 대답하셔봐요. 모기하고 뱀파이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왜 모기가 이긴다 생각합니까? 뱀파이어는 가만히 있으니까 자 이래 하고 선생님 모기가 날아와서 선생님을 딱 무는데 안 물어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잘 안 보이듯이 뼈파이도 뭐 가슴 보면 안 보이잖아. 뒤에서 물든 거. 그럼 뱀파이어하고 선생님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뱀파이어를 무시하는 게 잘했지. 그래서 제가 그 동시에 뭐라 썼냐면 마지막에 웃은 놈은 누구일까?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꼬만데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빵 와. 그래서 모기가 내한테 물어. 네 혈액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 내가 그래 이 새끼가 아무래도 내 피를 빨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RH-형이다 이렇게. 모기가 아니지 모기가 맞네. 뱀파이어가 왔어요. 뱀파이어가. 그래서 네 혈액형이 뭐냐 이러니까 RH-형이라니까 뱀파이어가 울어요. 왜냐면 쟤한테 피를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 이제 빨아먹든 뭐 수련해야 돼요. 그죠? 근데 모기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피를 빨아먹는, 이게 원래 모기는 내한테 빨아먹고 배가 이제 이리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가 그때 휙 날아가. 근데 내가 꼬마가 쟤는 혈액형이 뭐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뱀파이어가 좋다 해가 그놈을 잡아먹으려고 해. 그래서 둘이 이제 피를 서로 빨아먹으러 붙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궁금하다는 기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그래서 마지막에 웃은 놈은 누구냐? 하나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기가 죽더라도 뱀파이어. 그래서 그 제목이 마지막에 웃은 놈은 누구일까? 이거는 그냥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는 게잖아요. 같이 피를 빨아먹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죠. 그런 이야기들, 그 시들이나 동시들 보면 팔이 이렇게 막 앉아갖고 싹싹 빌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갖고 시 쓴 것도 많고,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 인격체로 부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뇌를, 인간의 뇌가 그냥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것만 생각을 하죠. 시는 그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쓰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본 것보다 내가 꽃을 보고 새를 보고 뭘 보잖아요. 이제 보고 나서 아 이게 이렇다 하고 그걸 언어로 막 만들잖아요. 그거 본 다음에 그거 이제 뭘 쓸기 생각이 났다 하면 그대로 딱 있으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거 고민해서 그거하고 두 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씁니까? 내가 본 걸 그대로 써. 언어를 막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시라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이 살았던 삶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것만 그대로 옮기면 선생님들 인생이 시보다 훨씬 멋진 기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내가 울고 우울하고 슬프고 막 돌아가실 때 막 너무나 뼈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그대로 시가 아니고 수필에 담아도 그거는 글보다 선생님 인생이 훨씬 더 멋진 게 나요. 거기에 뭐이 플러스 돼야 됩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한 것들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시가 선생님들이 쓴 그 시가 훨씬 멋지진다는 거죠. 가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는 곧 삶이고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 안에 내 인생, 내 목소리를 담아도 이게 내가 꿈꾸는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지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수업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느 소재나 제목 놓고 쓰는 거는 선생님 나름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잘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다가 내가 보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단 한 줄이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그게 이른바 시 창작론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포기하고 나중에 가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우선에 말을 이쁘고 아름답게 써서 뭔가를 그럴듯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아 나는 이 글을 피눈물 나게 정말 썼다. 나는 정말 간절하게 내 이야기를 썼다. 이 자신이 있으면 그 시는 좋은 시라요. 선생님들이 나는 정말 이렇게 썼다. 나는 정말 뼈아프게 썼다. 막 언어가고 막 포장하지 않고 나는 있는 그대로 정말 뼈아프게 썼다. 이게 선생님 스스로 생각이 들면 누구한테 갖다 주어도 아 선생님 이 작품 참 좋습니다. 울컥합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게 사람의 진심이라요. 진심. 그죠? 진심이 한자의 뜻이 두 가지고 있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냥 시가 먼저가 되지 말고 선생님들의 삶, 목소리가 먼저가 된다는 생각을 딱 하시면 지금 쓰시는 것보다 훨씬 멋질 수 있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시하고 동시의 차이, 시가 곧 동시고 동시가 곧 시라는 걸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시하고 동시는 많이 다른 거 아닌가, 딱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짧고 긴 거. 짧고 긴 게 아니고 어른 작가가 아이들에게 주는 기 동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읽으면 동시고 어른이 읽으면 동시가 아니고 시를. 그죠?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는 게 동시는 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따로 있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 몇 나라 외에는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동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품을 쓰시다 보면 아까 제가 하계사님 단감 따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 동시를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애들 보고 저 장면을 보여주면서 단감에 대한 제목이 단감으로 글을 하면 쓰면 어떻겠느냐 하면 애들 잘 쓰거든요. 그 단감이란 제목 하에서 많은 모습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곧 시가 동시가 될 수 있고 왜 이게 동시고 왜 시인가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동시 지금 제가 우리 자료집에 있는 동시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지간한 시보다 훨씬 어렵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동시들은 한 3, 40년 전의 동시들이죠. 그죠? 근데 2020년 현대 시점의 동시들은 그때 동시 시대가 그만큼 변했죠. 그죠? 그 당시에 읽던 그 동시가 지금도 적용이 되면 뭐이 잘못됐습니까? 크게 잘못된 게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시만 그대로 왔을 때 지금 있는 애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 당시에 애들한테 어른 작가가 써준 동시하고 2020년 가을 현재 내가 애들한테 쓰는 동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들 보고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살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동시는 그 동시 시대에 맞는 이야기가 있고 현재 시점의 애들한테 맞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짧은 몇 줄의 시인데 이게 동시일 수 있고 시일 수 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헷갈리는가는 선생님들이 이번 시간을 한번 생각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우선에 칠판에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죠. 칠판에 적어 놓은 게 위에 이 네모 박스를 쳐놓고 밑에 박스를 쳐놨잖아요. 이걸 전에 수업할 때 한번 하신 분들은 말씀 안 하셔야 돼요. 네. 안 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버지 송지호에서 좀 쉬었다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는 요 띄어져 있는 겁니다. 한행이 한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버지 송지호에서 좀 쉬었다 가요. 이걸 송지호를 호수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마산 바닷가에서 오동동에서 좀 쉬었다 가요 해도 시적 감흥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산 어시장에서 좀 쉬었다 가요 했대요. 그죠? 아버지 송조에서 좀 쉬었다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베리아는 멀다. 그러니까 이제 갇힌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날아야 해요? 피곤하다는 게죠. 쉬었다 가자 하니까 멀다 이라고 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소리 말아라 하면서 한 줄을 한마디를 했어요. 그럼 우선에 요거는 빼고 밑에 거는 좀 이따 생각하시고 제목이 뭘 같아요? 제목이 요 넉 줄 가지면 제목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 송조에서 좀 쉬었다 가요. 시베리아는 멀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날아야 해요? 그런 소리 말아라. 이까지 가지고 뭐이 떠오릅니까? 여행. 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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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베리아하고 나라야 요 힌트죠. 새. 시베리아하고 이 뭐 떠오릅니까? 시베리아로 날아가는 새. 새같이? 시베리아로 날아가는 거면 어떤 새. 새입니까? 새. 새는 새인데 어떤 새입니까? 참새도 시베리아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잖아요. 새. 비행기. 비행기? 길이네. 이렇게 건너. 비행기가 시베리아로 날아가서 얼어 죽습니까? 비행기가 시베리아로 가서 알 놓고 새끼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새는 새인데 어떤 새가 아, 있습니까? 새. 그래 제가 기러기 했는데 기러기. 응. 기러기. 철새 종류인데 기러기는 아닌 것 같고. 기러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걸 이 뭐라면 시도 못 짓네. 그렇죠. 이걸 모르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을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쓰기만 하려 했지 뭔가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이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먹고 살기가 그만큼 바빴다는 뜻이죠. 안 아파도 그렇네. 그러면 먹고 사는데 이야기. 그러면 머리가 나쁩니다. 한 소리 생각. 들으려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래. 자, 새입니다, 새. 새. 내분. 독수리가 왜 시베리아로 날아가는데? 철새죠, 철새. 철새인데 구체적으로 보통 시 속에 나무는 뭐 겨울 나무는 이렇게 하시면 좋은 시가 되기는 되겠는데 좋은 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 이걸 들어오는 게 훨씬 좋아요. 새는 새인데 그냥 새보다도 그때 뭐 까마귀, 참새 그죠?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여기는 철새라는 거예요. 철새 중에서 시베리아로 요게 있잖아요. 주남 대수지. 왔다가 시베리아로 날아가는 새가 뭐 있습니까? 기러기 맞을 것 같다. 기러기. 기러기 맞을 것 같죠? 기러기. 참 선생님은 그거 딱 꼬집어서 아니다 이렇게. 기러기 하지 마세요. 기러기. 기러기인데 지금 요 새 안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는요?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이죠. 네. 엄마가 되지. 뭐이 붙어요. 기러기 뒤에 기러기. 뭐이 붙습니까? 기러기. 기러기 가져. 가져. 전에 최선이 기러기 자. 되겠지. 날아갑니다. 아버지 있고 아들 우리는. 네, 우리는 왜 그렇게 이렇게 날아요? 불만을 날아가요. 품는 좀 내 같은 아들이 있죠. 이렇게 두 마리가 지금 날아가는 게죠. 시베리아로. 아버지하고 기러기는 아들하고. 겨울 철새죠. 예. 그죠? 날아가서 이제 겨울이 오면 저리 날아가죠. 네. 시베리아로. 거기 가서 새끼 낳고 알 새끼 이렇게 하죠. 제목은 기러기 가족이라. 예, 기러기 가지고. 그럼 제목이 아들 기러기 가지고 가족이고 선생님들이 이걸 지금 쓰신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성조에서 좀 쉬었다 가요. 시베리아는 멀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날아야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좀 쉬었다 가자니까 아버지는 멀다 하면서 날아가자는 거죠. 그런 소리 말아라 확 하면서 한마디를 딱 했어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만나고 따라와라 이런 게. 그럼 그런 소리 말아라. 연희 씨 우천에 안 배웠나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소리 말아라는 배웠나? 아예 시끄럽고 따라오라 얘기잖아. 예, 무조건 따라온나. 아버지 말 들어가 있더다 이거. 네, 그런 소리 말아라. 예. 그 다음에 한마디 이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 보지 말고 이거 생각하시면 제가 기르기 아들나? 내가 그때 안 왔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요서 이 문장을 가지고. 딱 네 줄이잖아요. 네 줄 가지고 네 같으면 뭘 쓸까? 제목이 기러기 가족이고 다른 거 시적 장치 안 쓰고 아버지 성조에 대화 형식으로 딱 돼 있잖아요. 연극하는 것처럼 아버지 성조에서 좀 쉬었다 가요. 시베리아는 멀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날아야 해요? 좀 쉬었다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냐 이기죠. 그래서 그런 소리 말아라 한마디를 딱 한다는 거죠. 뭔 이야기 같아? 선생님들 같으면 뭘 쓰겠습니까? 엄마와 응.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마디를 듣는데 네 글자를 듣는데. 네 글자로 들어와네. 선생님은 앞에 앉아가지고 기가 제일 가까이 앉았는데. 아니 최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머리가 안 좋은 데다가 끝까지 머리도 나쁜 데다가 내가 우리 선생님 잘 아시면서 만담하는 자꾸 그렇게 기러기 가족이잖아요. 네. 그럼 요 기러기하고 기러기 가족하고는 같은 제목이라도 의미가 큰 차이가 나죠. 시인들이 시를 쓸 때 그죠. 기러기란 제목으로 할 때 쓰는 거하고 기러기 가족같이 붙어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요. 이건 예사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시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이거 기러기 가지고 빼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가족이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딸이 아버지 일이 하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 일단 아들로 놓고 그죠? 딸이라도 또 괜찮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니까. 그럼 요 시에 등장하는 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요. 네. 그럼 요 밑에 좀 쉬었다 가자 하니까 머니까 빨리 가자 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 썩내지 마시고 그 목소리가 자꾸 이리 썩이 내는 소리 좀 나갑니다. 보여. 가족이 기다리잖아. 기다린다. 네. 기다린다. 네. 자, 또 힘들지만 우리는 남자라고. 네? 힘들지만 남자니까 우리 참고 가자고. 힘드니까 우리는 남자다. 예, 힘들지만 우리 남자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 보면 그죠 선생님들이 살아온 게 다 제가 그 감이 잡혀요. 힘들지만 우리 우리 남자니까 참고 남자니까 참고 가자. 가자. 가야만 한다. 네, 그렇거든요. 우리는 남자다. 네. 좀 팔리고 그거 힘들다고 어째 큰 놈 데끼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 또 다른 거. 조금만 더 힘내. 날자. 조금만 더 힘내 날자 이제 이 따뜻거리는 게죠. 그거보다는 이게 힘이 더 세죠. 오히려 이게 결국 야 힘들면 우리가 남자 아이가 하는 게 조금 힘들어도 같이 날자보다는 이게 훨씬 강력하죠. 네. 우리 그럼 남자. 그거보다는 또 다른 게 뭐 있겠죠? 뭐 있겠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상력을. 힘들지만 가야만 산다. 살 수 있다. 힘들지만 시베리아까지 그 먼 길을 갈 때는 요 있으면 죽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가야만 산다. 산다. 그래, 여기까지 치고. 또 살기 위해서 가야 한다. 이런 거. 거기나 이게나. 그러니까 근데 가야만 산다. 그거보다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가야만. 가야만 산다가 살기 위해서 가야만 한다보다 훨씬 강력하죠. 그죠? 근데 기러기 가족인데 요 가족 중에서 없는 사람이 뭡니까? 엄마. 그럼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아니 하죠. 제가 먼저 했습니까? 엄마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예 했습니다. 선생님도 썩내지 마시고. 엄마가 아버지에서 엄마가 따라가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엄마가 기다린다. 네, 엄마기는.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엄마 엄마와 기다리는 가족들이 거. 기다리고 있다. 엄마와 가족들이는 왜 안 쓰겠습니까? 여기 가족이 있으니까 예. 두 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빼야 되고 엄마가 기다린다. 네. 이 네 개 중에 정답이 뭐 같아요? 엄마가 기다린다. 다 100%입니까? 그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러기 가족에서 이렇게 딱 아버지 성전에서 좀 쉬었다 가요. 시베리아는 멀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날아야 해요? 그런 소리 말아라. 엄마가 기다린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야만 산다. 그게 이거는 이것보다 이게 구체적입니까? 이게 구체적입니까? 밑에 게 훨씬 구체적이에요. 이게 쓰면 안 돼, 이거는. 기러기 가족에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소리 말하러 가야 된다. 왜? 내가 이제 엄마가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거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기러기 기다린다. 가족에서. 그죠? 네. 그럼 이거 아니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이라는 게 특정된 것보다 포괄적이죠. 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족이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땡, 힘들지만 우리는 남자. 이것도 쉽게 말하면 남자 자랑하는 여자들은 그럼 이게 이런 사람 어머니 성주에서 좀 쉬었다 가자. 시베리아는 멀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날아요? 그런 소리 말하라. 힘들지만 우리는 여자 이렇게 아니 아버지가 남자라고. 기다린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되면 기다린다. 아버지가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린다. 되죠. 그죠? 그럼 이것도 아닌 거 같고 가야만 산다 이건 아니고 그럼 엄마가 이기죠. 기다린다가 가장 맞는 기러기 가족에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기다린다 하면 시에 하자가 전혀 없죠. 그죠?
네. 근데 요 시는 동시로 쓴 게 아니고 어른시로 썼어요. 그럼 요게 요 4번이 요 들어와서 쭉 읽고 그런 소리 말아라 엄마가 기다린다 하면 그럼 마무리됩니까? 선생님이 그 결론을 다 제시하고 있다. 결론을 다 제시하고 있다. 앉아. 머리가 안 좋고 귀가 좀 어둡고 성질 급하고 뭔데가 다가 있네. 제가 말씀드린 지그시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계속 내 자리 바꿔야 돼. 이게 맞거든요. 이게 엄마가 기다린다 했을 때는 이게 여기 4번이 여기 들어와서 정답이 되면 이걸 동시라 그래요. 네. 이거 이러면 동시치고 굉장히 멋지고 이쁜 동시죠. 근데 이 시를 기러기 가족을 쓴 사람이 이상국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도 좀 좋고. 근데 이 사람이 시집 속에 넣은 시라. 동시집 속에 넣은 게 아니고 어른 시에다 넣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읽기 위해서 쓴 시라요. 그러면 엄마가 기다린다를 여으면 이건 동시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인데 어른시로 발표를 한 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동시고 어른시로 쓴 게 뭐로 선생님들이 넣겠습니까? 어른시로 생각합니다. 이제 막막하죠 눈앞이. 어른시로. 아까 선생님이 새 이야기 해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할 때 좀 재미있게 참고가 되겠다. 이 내는 기러기가 새잖아요. 철새고 날아가고 지금 얘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두 마리에서 이렇게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죠. 아들이 아빠 저기서 좀 쉬었다 가자 이러는데 이 새끼가 빨리 가자 이렇게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요 한마디를 딱 했어. 해가 진다. 그러니까 그건 추상적이라. 해가 지는 거하고 지금 날아가는 거하고 뭐 해지면 날다가도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예, 새들은 날면서 잔다대요. 그러면 새들이 그런가? 어떻게 예. 자는가 내가 그런가? 모르겠고 여기가 뭐이 들어가면 딱 어른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시를 이상국 시인이 쓰고 우리한테 딱 와닿는 시를 쓰는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총합해서 5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넉 줄까지 써줬는데 요 밑에를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죠? 선생님들이 쓰면 요 엄마가 기다린다 쓰면 이 동시집에 넣어야 돼.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죠? 엄마가 기다리니까 쉬었다 가고 싶어서 우리 빨리 가자. 이거는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어디 가는데 둘이 여행 갔는데 집에서 혼자서 아빠가 기다린다, 엄마가 기다린다. 이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동시고, 요게 힌트 드리면, 얘들이 지금, 얘들 가만 아버지하고 둘이서 공중에 떠서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근데 아들은 쉬었다 가자 하고 아빠는 안 된다.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날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말이다. 조금만 가면 조금만 날아가면 도착이다. 다 조금만 날아가면 곧 도착이고. 아니 힘들지만 조금만 날아가면 그게 여기라요. 조금만 날아가면 뭐 아침에 힘들지만 그 안에 다 그랬고 이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천불이 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힌트가 날아가는 길 했잖아요. 기러기들이 2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지금 쉬었다 가자들이 송지에서,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송지에서 쉬었다 가요 하면 지금 밑에 뭐 있는 거 안다는 뜻이죠. 그죠? 쭉 날아가는데 밑에 있으니까 얘가 송지에서 좀 쉬었다 가요. 그러니까 새들이 하늘을 날 때 밑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새 같으면 날아가야 뭐 보겠습니까? 하늘 보겠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해. 하늘을 안 볼 거잖아요. 밑에 볼 거 아닙니까? 왜? 쟤는 이따가 날아오르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을 때 밑을 내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벌레를 찾든지 뭐 찾든지 뭐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힌트는 그게라. 그런 소리 말아라. 저 밑에는 그런 소리 말아라. 저 밑에는 아빠가 이야기해. 아버지가 물이란다. 네? 물이란다. 물. 생각을 좀 더 하시죠. 미치겠다. 우리가 와. 그 밑에는 우리 집이 아니다고. 우리가 이게 저 밑에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선생님들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인데 아들은 반피로 생각하는 게잖아요. 아니, 저 밑에가 물이란다. 아니, 저 밑에 위험하다. 저 밑에 위험하다. 아들이 아들은 반피입니까? 잘 모르잖아요. 피가 아니라 중피. 아버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 했잖아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라니. 그래서 이 판단한다는 게죠. 네. 저는 애들하고 수업할 때 그죠. 애들한테 가르친다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애들한테 배운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뭘 하나 가르친다면 건지거든. 안 됩니다. 자, 뭐 있겠습니까? 저 밑에. 새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날개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기러기들은 겨울이 여기 있다가 저리 날아가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여기서. 겨울에 안 나가면 죽어서 얼어 죽잖아요. 얼어 죽잖아.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 날아가는 게잖아요. 네. 그러면 요 밑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힌트는 날개가 포함이 돼야 가능하네. 그게 둘이는 날고 있잖아요. 네. 밑에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는 차가운 물이란다. 그럼 물하고 진짜 눈이 너무 쌓여 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 새 날개 난다 이 힌트 다 줬는데도 네. 뭐 이상.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 네,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어. 영어 생각하는 게 뭐죠? 생각을 하기 싫어하네. 제가 아니,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네. 저 밑에는 위험하단다. 그럼 위험하단다 했다. 그랬더만. 저 밑에 다 위험하면 우리가 다 위험해. 제 밑에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선생님 너무 날개가 없는 것들만. 저 밑에는 날개가 없는 것들도 많단다 이렇게 써요. 이거는 왜 저 동시가 아니고 어르시냐면 이 날개하고 날고 하는 건 힘이 들어도 날 수 있다는 게 복이라. 안 죽으니까. 날개가 없어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새로 치면 죽어야 되고 이때 날개 하늘을 난다는 것은 내가 꿈꾸는 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해설을 한다 치면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기러기 가족들 2마리가 날고 힘이 들고 시속 못하고 시베리아까지 곧장 날아가야 되는데 요 밑에는 힘이 들어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애당초 날개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그죠? 주저앉아서 날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것들 힘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새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에도 비상하고 층위가 높잖아요. 근데 힘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밑에는 날개가 없으면 어째 됩니까? 희망, 꿈,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으로 치면 어째 됩니까? 네가 살아가는 게 힘이 아무리 많이 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해도 조금 더 그 밑에 내려다 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힘없고 못하는 사람.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죽어야 될 것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시는 기러기 가족인데 기러기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이야기까지도 요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힘이 아무리 들고 시베리아까지 가는 것도 힘이 들어도 거기 날개가 있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나는 그 밑에는 이거 자체가 없어서 시베리아까지 갈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그게 선생님들이 지금 예로 들어갖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러기 가족이 여기 있다가 시베리아 가는 거하고 똑같은 여정이잖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럼 선생님들이 각자가 이제 사시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 너무 힘이 들어. 근데 가만히 돌아보고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단칸방 하나가 없어가고 길바닥에 자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 요 풍경이 딱 떠올라야 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 밑에는 우리는 아버지 외전세에 살아요. 이러면 그걸 밑에 내렸다 보면 어째 됩니까? 전세는 그냥 월세방도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야. 그죠? 이런 시대를 좋은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글자만 보고 읽으면 그냥 기록이 가족인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한 구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동시가 안 되고 어른시가 된다. 애들한테 이 갔을 때는 이걸 확장시켜서 사람들의 계층 문제, 빈부격차, 힘이 있고 없고의 부분을 애들은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똑똑한 독자들은 이걸 읽고 이걸 그냥 기러기 가족의 이야기로만 해석을 안 한다고.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들, 계단이 있듯이 층계가 있고 뭔가 다 차별화가 돼 있죠. 그 부분에 위로하는 방식이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공부를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읽으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시는 좋다 이렇게. 근데 일반 사람들도 이 시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요 시가 뜻하는 이상욱이란 시인이 이 시를 왜 썼느냐에 대한 그 관계없이 편하니까, 읽기 편하니까, 그냥 쉽게 보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시를 쓰시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걸 읽으실 때 쉽게, 너무나 쉽게 글자들만 읽고 아, 이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저 밑에는 날개가 없는 것들도 많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들고 날아가도 날개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거죠. 근데 밑에는 그거 없는 것들이 천재라는 거죠. 그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로하고 힘이 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엄마가 기다린다. 이거는 진짜 애들한테 우리 가족인데 우리 둘이가 빨리 가야 된다. 왜? 엄마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니까. 이건 애들한테 충분히 공감이 되는 시고. 이거 어른한테 가면 뭡니까? 너무나 빤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걸 쓰면 이렇게 써야 어른시가 되고 이렇게 쓰면 동시가 돼요. 그럼 시하고 동시의 차이는 한 구절하고 그 뜻이, 의미가 어른한테 갔을 때 얼마나 깊고, 의미가 깊고 인식이 새롭고 기타 등등의 판단해서 좋다 이렇게 됐을 때 시고, 애들한테 갔을 때 아, 이게 따뜻하고 참 좋다 이렇게 되면 동시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 전체 시에서 요 한 줄이 이렇게 바뀌면 이게 동시고 이렇게 바뀌면 이게 시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생각 안 하잖아요. 애당초 동시는 그냥 애들에 의해서 뭐 그냥 재밌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동시고, 어른 시는 그럴듯하게 막 폼 잡고 이리 쓰는 게 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냥 편안하게 애들한테 주는 시인 것 같아도 뭔가 뜻이 딱 깊으면 그게 어른 시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른 시인데 온갖 잡다한 걸 써놔도 애들한테 가도 재미없는 시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들이 5학년, 6학년쯤 되면 선생님들보다 훨씬 참신한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게 동시를 예를 들면 전에 수업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손바닥 안에 또 하나의 심장이 팔딱거리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본의 1학년짜리가 쓴 동시라요. 제목은 개구리고.
개구리 제목을 선생님이 딱 주니까 내 손바닥 안에 또 하나의 심장이 발딱거리고 있다 이렇게 쓴다. 개구리 손에 딱 잡았는데 발딱발딱 하니까 걔가 내 손바닥 안에 또 하나의 심장이 발딱거리고 있다. 어른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쓴다고. 그러니까 걔는 뭡니까? 이 파닥파닥하고 이 뭔가 이렇게 그게 타고난 게죠. 이게 또 하나의 심장이 손바닥에서 이렇게 탁탁. 병아리를 하나 딱 잡았을 때 그냥 이건 병아리 뭐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그거는 놀라워할 줄 알고 신기해할 줄 알아야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해봤거든. 다 해봤다고 또 착각을 해. 근데 애들은 막 태어나니까 병아리 자체도 너무나 신기한데 이게 내 손 안에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막 놀라워 죽겠어. 그래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은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선생님들이 요 가면 단풍 탁 뜨고 탁 떨어지면 바바리 코트 딱 입고 폼 잡고 나는 오늘 쓸쓸하구나 이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나뭇잎들이 왜 그 팔에다가 색깔이 변해갖고 떨어져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얘는 이대로 떨어지고 내가 볼 때는 낙엽이 단풍잎이 이쁘다 이것만 생각하잖아. 똑같이 안 씁니다. 아니 예로 들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단풍이라는 예컨대 전에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 놀라워하면서 항상 40 이상이 되면 거의 없어요. 반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신경 나도 공부 좀 할 거 했고 겪어볼 거 다 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기해하거나 놀라워하는 거는 거의 없다니까요. 전쟁이 나거나 바로 뭐 살인 사건이 나면 그때 놀랄까 사소한 거에 대해서 놀라워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해서 예사로 넘긴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인은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 사소해서 그들 뜻 보지 또 않는 것들을 찾아내서 사연 하나씩 붙이죠. 그게 시인이지 대단한 걸 끄집어내가 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워할 줄 아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선생님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울어준다는 거 있잖아요. 누가 슬퍼하고 할 때 내가 같이 슬퍼해 주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어주는 경우도 있고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근데 척하는 거하고 진심인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척하는 그 자체에서 왜 작동이 되냐면 이게 진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근데 애들이 막 쫓겨난 벌레들이 이리 보고 이리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동정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벌레들이 또 살아있는 기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까? 안 그래? 그렇지 않거든요. 감정적이라는 것은 남이 울 때 내가 같이 따라 울어주면 감정적이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남이 슬퍼하면 같이 이렇게 해줘야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안 받는다 이게 작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슬퍼할 때 이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이성적이 훨씬 높아요. 이성. 근데 나는 감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감성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어디 보고 나도 같이 슬퍼하고 막 꽃 보면 이리 하고 시가 떠오르고 이걸 감성적이다 생각하거든요. 아니래. 이성적이래. 이성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같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딱 생각해서 내가 감성적인가 이성적인가 제가 요 딱 구별해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쪽이면 진짜 감성적이 낭만적이 되려면 진심을 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사는 방식들이.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선생님은 이성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감성적입니다. 나는 이성적입니다. 이 말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저는 거의 100% 감정적이래. 감성적이래. 저는 어떤 그게 딱 있으면
아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치명적으로 손해본다 해도 이걸 진짜 원하고 바라면 그 인생 그냥 밀어놓고 이걸 선택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그냥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이성 감정적이다 할 때는 내 인생은 그대로 딱 이렇게 보존해놓고 내 감정이 여분 가지고 곧장으로 가 있다 해서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로 이야기 판단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하는 훨씬 많죠. 특히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나는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나는 소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엄밀히 딱 따지고 이렇게 짚어보면 이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나는 진짜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TV 드라마, 저도 TV 드라마 보면서 막 울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누구 하면 불쌍해서 막 이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워서 그게 몸에 익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발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이리 냉정하게 딱 구별하면 이걸 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손해보고 요거 듣는다 하면 할 사람이 원래 10명이 누가 탁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전염병 환자가 쓰러졌어요. 그죠? 너무나 막 이래 쓰러졌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내한테 피해가 온다 하면 원래는 그거 모를 때는 그냥 다 해주는데 그걸 아는 순간에 그죠? 10명에서 그죠? 1명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모를 때 이리 해준다는 것은 사회적 눈을 의식하고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성적이라. 똑똑한 이성이죠. 내가 그냥 팍 이리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전체적인 걸 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감성적이다, 낭만적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막 가을 되면 우르도 보고 뭐 술도 한번 마시보고 이걸 단순히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글을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격정적으로 뭔가를 확 휘몰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수업할 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작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하는 감성적, 감정적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타고난 재능이 감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싶어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지. 내가 원래 나는 타고난 게 자유롭고 쉽게 말하면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너무나 자유롭고 이러기에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행입니까? 안 다행입니까? 다행이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이성 때문에 가려졌던 감성을 끄집어내서 종이에 옮기는 과정이 선생님들의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보완돼서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애시 쓸 때 연애시가 어렵다 하잖아요. 격정이 확 돼 있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종이에다 마른 글씨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사기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보고 싶고 야가 좋아 죽겠는데 어디서 그걸 시를 쓰고 있습니까? 맞잖아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게 이거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시 쓴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내한테 연애식 좋은 시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써주는 거는 거의 가짜로 이래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게잖아요. 내가 지금 시 쓸 정신이 어디 있으니까 쳐다봐도 좋아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고 아까 이것처럼 우선은 좀 어려워도 뭔가 나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이 단어 안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냥 언어만 가지고 이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에 어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날개, 송지와 아버지, 소리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뜻 안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책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읽으면 좋은데
진심으로 뭔가를 놀라워하고 생각할 줄 알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시 속으로 옮겨 놓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갖출 거 다 갖추었으니까 시라는 거 문학으로 여행을 온 게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봤으니까 이제 시 속에서 한번 살아볼란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